현재 21세 남성 데이비드가 14세 셀레스트 리바스 에르난데스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낸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에서 데이비드에게 불리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의 증언입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로인 측 대응 방안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앤크라인 제공 사이드바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6년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똑똑하게 관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일반 저축계좌에 돈을 넣어 이자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스폰서 차임은 실제로 여러분의 돈이 더 불어나도록 설계됐습니다. 왜냐고요? 차임 카드로 회원들은 자신이 선택한 카테고리, 예를 들어 식료품, 주유, 공과금, 여행, 외식 등에서 5%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주 장을 볼 때 5% 캐시백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차임의 고수익 저축계좌를 이용하면 연 3.75%의 이자, APY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전국 평균 금리의 9배입니다. 차임은 라운드업스 기능처럼 여분 현금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도록 돕습니다. 구매 시 남은 잔돈을 저축계좌에 바로 입금해줍니다. 지금 제 링크로 가입하면 1달러 보너스도 받을 수 있어요. 링크 chime.com/사이드바로 이동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해 오늘 바로 자산을 늘려보세요. 그래서 이전 에피소드들에서는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부분 중 하나가 데이비드에게 불리한 증거가 얼마나 강한지 정말로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번 달 후반으로 예정된 예비 심리가 어떻게 진행될지 미리 보여주는 셈이죠. 다시 말해서 그곳에서 검찰은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증거를 제시할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목표죠. 변호인 측의 반박도 있을 것이고 실제 재판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증거에 대해 말할 때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한 에피소드를 통해 충격적인 주장들을 깊이 다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잠시 법률가의 시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 혐의 내용과 이른바 증거들이 실제로 얼마나 강력한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람은 21세 데이비드 앤서니 버크, 즉 데이비드입니다. 14세 셀레스트 리바스 에르난데스는 사망 후 수개월 만에 훼손된 채 데이비드의 테슬라 차량에서 할리우드 견인차 보관소에서 발견됐다고 전해집니다. 검찰은 그에게, 즉 이 싱어송라이터에게 1급 살인,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성적 학대, 그리고 인체유해, 불법 훼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가 유죄로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재적 증거를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살인 및 훼손 혐의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사실 모든 혐의들은 서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 이론 또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비 심리를 앞두고 검찰이 제출한 서류를 살펴봅니다. 원래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연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서에는 피고인이 계획 실행을 위해 피해자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할 도구를 구입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2025년 4월 24일을 기억하세요. 그들은 그녀가 2025년 4월 23일 그의 집에서 살해됐다고 말합니다. 2025년 4월 24일 피고인은 홈디포에서 삽을 주문해 포스트메이츠로 집에 배달받았습니다. 2025년 5월 1일 피고인은 아마존에서 전기톱 2개를 주문했고 이후 아마존이 그의 집으로 배달했습니다. 2025년 5월 5일 피고인은 아마존에서 시신 100, 튼튼한 빨래주머니, 그리고 파란색 팽창식 풀장을 주문했고 이후 아마존이 그의 집으로 배달했습니다. 그는 이 물품들을 가짜 이름인 빅토리아 멘데즈로 구매했습니다. 2025년 5월 8일 피고인은 산타바바라 카운티의 같은 지역으로 돌아갔으며 밤 11시 30분쯤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2025년 5월 31일에 다시 그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곳은 SR 154 도로에서 떨어진 외딴 장소로 2026년 1월에 피해자의 신분증이 발견된 곳입니다. 또한 2025년 7월 7일에 피고인은 증거를 소각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같은 가짜 이름을 사용해 자신의 집으로 소각 케이지를 주문했고 이후 아마존에서 배송되었습니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는 끔찍한 행동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가 자신의 차고 바닥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그녀의 시신을 파란색 에어풀에 넣은 뒤 전기톱과 아마도 다른 도구들을 사용해 그녀의 팔다리를 절단했습니다. 작은 파란색 플라스틱 조각들이 피해자의 유해에 박혀 있었고 이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시국에서 수거했습니다. 이 조각들은 LAPD 법과학부의 미세 증거 분석팀에서 분석되었습니다. 전문가는 파란색 조각들과 피고가 2025년 5월에 구입한 파란색 에어풀 사이에서 물리적 일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연관성을 피하기 위해 그는 그녀의 왼손 약지와 새끼손가락을 절단했습니다. 약지에는 그의 이름이 문신으로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머리와 몸통을 구입한 시신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팔다리를 쓰레기 봉투에 넣어 자신의 차량 앞 트렁크에 넣었고 그 위에 시신 가방을 올려두었습니다. 피고는 몇 주, 어쩌면 몇 달 동안이나 피해자의 시신을 자신의 테슬라 차량 안에 방치해 부패하게 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 간에 공방이 있을 것이고 증거가 어떻게 수집되었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보관되었는지에 대한 질문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파란색 조각들이 일치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수영장과 그 사람을 연결시키고 또 수영장과 셀레스트를 연결시킨다면 그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문제의 구매 내역. 이 디지털 흔적들은 가장 치명적인 증거 중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변호사들이 이런 증거를 반박하거나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봤어요. 아마도 이런 물품들이 뮤직비디오 같은 걸 위해 구매된 게 아닐까 하는 거죠. 설득이 어려울 수 있고 특히 시기를 말하면 더 그렇습니다. 양국이 셀레스트가 살해됐다고 말하는 그 시점에 타이밍이 중요하죠. 만약 변호인 측이 사망 원인뿐만 아니라 사망 시점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왜 그런 것들을 샀다고 의심받는 걸까요? 그리고 주문 및 배송 기록이 이를 확인해 준다면 그건 검찰 측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류에 있는 잠재적 증거 목록을 보면 피고인의 차고에서 수집된 혈흔에서 나온 DNA 증거가 피해자의 유전자 프로필과 일치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피고인이 2025년 4월 24일 이후에 아마존에서 구매하고 자신의 거주지로 배송받은 물품들, 즉 전기톱 2개, 시신 가방, 에어풀장, 대형 세탁 가방, 그리고 소각용 케이지 등이 증거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록뿐만 아니라 배달 기사가 증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부터 맡아온 사설 탐정 스티브 피셔는 그 의심스러운 소포들 중 일부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배달물이 빅토리아 맨데즈 앞으로 되어 있거나 그렇게 보입니다. 데이비드가 왜 그 이름을 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용하자면 피고가 2025년 4월 24일 홈디포에서 삽을 구입해 자신의 집으로 포스트메이츠를 통해 배달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 물건만이 아니죠. 이것들은 아주 특정한 물건들의 모음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제 의견으로는 이건 변호인 측에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아직 이 사건의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우버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5년 4월 23일 밤에 피해자를 그녀의 레이크 엘시노어 집에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도록 우버를 주문한 거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LAPD가 셀레스트가 신원 확인된 후 데이비드가 임대하거나 머물고 있던 집에 수색영장을 집행했을 때 경찰은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온갖 증거들을 차고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절단과 관련된 증거뿐만 아니라 혈액 양성 반응이 나온 생물학적 증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다시 한번 이 증거들을 피해자의 고유한 유전자 프로필과 일치시킬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었죠? 다시 수영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수영장에는 여러 개의 선형 절단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더해 검찰의 자료에 따르면 감시 영상과 기타 증거들이 피고인이 2025년 7월 29일에 로스앤젤레스를 떠나 콘서트 투어를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차량을 운전한 사람임을 확인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녀의 시신은 약 한 달 조금 넘는 시간이 지난 후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에는 데이비드가 집과 차 안팎에서 나는 강한 부패 냄새에 대해 친구들, 사업 동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들이 그가 아무것도 몰랐다, 누명을 썼다, 무슨 일이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이후에 다른 사람이 차에 접근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가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누가 협조 증인이 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들은 차에서 무엇을 보고 냄새를 맡았으며 데이비드에게 무엇을 물었을까요? 이런 점들을 보면 변호 측이 어떤 전략을 세울지 궁금해집니다. 저는 변호사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봐요, 맞아요. 그가 이 모든 걸 샀습니다. 네네, 저희도 그걸 인정하겠습니다. 검사들은 그녀가 사망했다고 주장한 뒤 그가 모든 물건을 샀다고 한 거죠. 그들은 살해당했다고 말하지 않고 단순히 사망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가 그녀의 죽음에 책임 없고 그녀가 다른 방식으로 사망했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황해 시신 처리에 관여하거나 도왔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그녀의 죽음에 책임 있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말은 플로리다에서 이런 비슷한 사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임스 스칸단도리토 사건인데 그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시신 훼손과 관련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증인석에 올라가서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했지만 배심원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셀레스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말로 알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공개된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셀레스트의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여러 차례의 관통상입니다. 사망 방식은 타살로 판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들은 반박하며 전문가들과 맞서 싸울 것입니다. 시신이 너무 부패해 정확한 사인이나 경위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수사관들은 4월 23일 이 셀레스트가 데이비드에게 할리우드 힐스의 집에 도착한 직후 살해당한 날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그 시간대를 특정했을까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오후 8시 40분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25년 4월 23일 피고인은 우버로 피해자를 레이크 엘시노어 집에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 기록이 핵심입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이런 기록이 항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우버를 타기 전과 타는 동안 연락했고 우버는 밤 10시 10분쯤 그녀를 피고인의 할리우드 힐스 집에 내려주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디지털 기록, 문자 메시지, 이 운전자의 증언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략 밤 10시 30분경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녀의 위치를 묻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 측에서 그 메시지가 그 시간대에 보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20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거군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검찰은 이 시점에 이미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이것이 피고인의 계획적인 살인 은폐의 일부였다고 주장합니다. 좋은 지적이죠. 그녀가 집에 있었다면 왜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다거나 보냈다고 주장했을까요? 집이 너무 커서 그녀 위치를 몰랐던 걸까요? 잘 모르겠네요. 그가 흔적을 감추고 마치 그녀에게 일이 생긴 것처럼 꾸미려 했다는 얘기인가요? 인용하자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도착한 직후 자신의 음악 경력을 망치겠다고 위협하자 그녀를 침묵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칼로 찔러 살해했고 그녀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동안 곁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들이 닫힌 문 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실히 입증할 증거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이고 그들의 이론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특수정황 혐의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검찰에 따르면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매우 특정한 종류의 살인, 즉 그 동기가 있는 살인이라고 합니다. 인용하자면 그는 단 한 번도 경찰이나 911에 전화하지 않았고 그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응급실에 데려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검찰이 이 사건이 단순한 다툼이나 정당방위로 인한 사건이 아니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능성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인용하자면 그녀가 죽었다는 사실과 그녀의 가족이 그녀를 차지를 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증거는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며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주장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직후인 2025년 4월 23일 밤 11시 30분경 산타바바라 카운티로 차를 몰고 가서 그녀의 소지품을 처분하고 증거를 파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는 집에서 차를 몰고 가며 피해자에게 문자와 전화를 해 위치를 물었습니다. 즉, 이 행동들은 피해자가 잔혹하게 살해된 직후 짧은 시간 내 변호를 준비하려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테슬라를 몰고 101번 고속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가 센타바바라 카운티 카추마 호수 근처의 SR 154 샌마르코스 패스로드로 향했습니다. 이제 저는 혹시 이 움직임을 포착한 카메라가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그는 2025년 4월 24일 다음날 아침 일찍 집으로 돌아왔고 그 주에 앨범 발매를 위한 라디오 인터뷰에 참석하러 갔습니다. 그는 그날 피해자 휴대폰으로 2통의 문자를 더 보냈지만 이미 그녀가 사망해 답장은 없었습니다. 인터뷰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26일 이후로 피고인은 그녀에게 다시는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가 그녀에게 문자나 전화를 한 기록이 없고 무죄임이 입증된다면 놀라운 일입니다. 적어도 그가 알고 지내거나 연관이 있는 사람이 사라졌는데도 그녀에게 연락해보지 않았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지만 이는 검찰의 주장입니다. 변호인 측 입장을 보겠지만 추가 증거도 있습니다. 인용하자면 피고인의 아이폰과 테슬라에서 추출된 피고인의 휴대전화 활동 및 통신 기록은 2025년 4월 22일부터 2025년 4월 24일까지의 피고인의 활동을 보여줍니다. 피해자가 할리우드 힐스 자택에 도착한 뒤 밤에 산타바바라 카운티로 이동한 것도 포함됩니다. 증거입니다.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입니다. 검찰이 잠복, 증인임막음, 그리고 특별 가중사유 혐의를 적용해서 살인 혐의에 대한 잠재적 형량을 높이려는 이유입니다. 데이비드가 이 일을 계획했다는 겁니다.
단순한 다툼이나 그녀의 약물 과다 복용으로 그가 당황한 것이 아니란 뜻이죠. 검찰은 이 범행이 계획적이며 사전에 준비됐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비밀 관계와 그녀의 미성년자 사실이 드러나 경력이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녀의 죽음을 바랐다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제 휴대전화 기록, 라이드 쉐어 기록, 디지털 데이터 같은 것들이 매우 중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사설 탐정 스티브 피셔가 이 사건에 50개가 넘는 수색 영장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증거들은 2026년에는 사건의 많은 부분을 설명해주고 변호사가 반박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간과 위치를 특정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저는 당국이 주장하는 살인 무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공격을 목격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아는 한 이 주장된 공격을 보여주는 감시 카메라 영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검찰이 이 이야기를 전하고 주장된 살인과 관련된 특별 가중사유 혐의를 입증하려고 하는 한 가지 방법은 미성년자와의 불법적인 성관계, 즉 주장된 불법적인 성관계의 증거도 제시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증거와 시간의 일치입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증거 목록에서 다시 한번 서류에는 피해자가 나체로 있거나 13살 때 피고인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에 대한 설명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증거가 아동 성착취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진 자체는 제시되지 않을 것입니다. 입증 가능한 모든 혐의가 기소된 것은 아니지만 아동 성착취물은 피해자가 13, 14세였을 때 지속적 성적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가 그의 기기에 있다면, 다시 말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수많은 문자 메시지들이 그들의 성적 관계, 임신, 낙태, 그리고 사후 피임약, 플랜 B 사용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까지의 메시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 조종했다는 증거입니다. 피해자는 우리가 하는 건 그냥 섹스하고 같이 노는 것뿐이야 라고 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원해. 이 메시지들은 피고인 아이클라우드 데이터에서 확보됐어. 다시 한번 디지털 데이터가 성범죄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 사이드바에서 보도했듯 사망 진단서도 업데이트됐습니다. 이것은 TMZ의 보도에 따른 것으로 실제 부검보고서에는 셀레스트가 임신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내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셀레스트가 임신했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어젯밤 뉴스 네이션의 제시 웨버 쇼에서 조셉 스컷 모건과 대화했습니다. 그는 임신, 그리고 플랜 B, 즉 사후 피임약이나 낙태에 관한 메시지에 대한 수사 결과 때문에 그들이 그냥 그렇게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셀레스트가 토막난 상태였고 부패해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임신했는지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임신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만약 검찰이 셀레스트가 임신했다는 것을 확실히 믿거나 임신했다는 증거가 있었다면 그들은 분명히 그것을 언급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범행 동기로 연결됐을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 가중사유 주장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검찰 주장대로 데이비드가 관계가 드러날까 그녀를 죽였다면, 그녀가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대한 더 확실한 증거는 없겠죠. 그들은 그걸 증거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디지털 증거가 그 관계와 이야기를 입증한다고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때문에 이게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검찰의 제출 자료에 대해 특별히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이게 사건의 일부가 될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뉴욕 포스트의 4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가 셀레스트를 살해했다고 주장되는 다음 날 그는 잭창쇼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그는 매우 태연하게 웃으면서 농담도 했지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용하자면 집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탐험하는 과정에서요. 그리고 친구를 사귀고 친구를 잃고 연인을 만나고 연인을 잃고 모든 것이 일종의 도미노 효과처럼 이 프로젝트를 향해 형성되고 이끌려온 것 같아요. 그리고 실패한 연애에 관한 노래를 쓸 때 그는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그에 대해 노래를 쓴다고 했죠. 진행자가 비극적 결말을 예술 영감으로 기대하는 건 스스로 그런 일을 끌어들이는 건가요? 라고 묻자 데이비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길 바래요. 라고 답했습니다. 정말 그러지 않길 바라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길 바라지만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이번 재판에서 또 어떤 내용이 다뤄질지 엿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데이비드와 셀레스트에 대한 이전 수사에서 나온 증거가 이번 재판의 일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제출 서류에 따르면 LAPD 강도 살인과 형사들이 그렇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셀레스트와 데이비드는 2022년 1월에 만났고 당시 셀레스트는 11살이었으며 데이비드는 셀레스트와 성적 관계를 시작했다고 주장됩니다. 그녀는 13살, 데이비드는 18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원 서류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데이비드를 꽤 오랫동안 조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류에 따르면 형사들은 피해자 가족이 2024년 2월과 4월에 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국에 실종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가족은 레이크 엘시노어에 거주합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국은 2024년 2월 17일 피해자 휴대전화 기록에서 데이비드의 번호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전화했습니다. 통화 중 피고인은 2024년 2월 13일 또는 14일에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통화했지만 그녀가 미성년자이거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국은 로스앤젤레스 셰리프국 경관들이 그의 집에 올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날 피고인은 웨스트 할리우드 노스 다헤니 플레이스 804번지에 거주 중이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국이 로스앤젤레스 셰리프국에 피고인 집 안전 확인을 요청했고 경관들은 밤 8시 15분에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피해자가 13세 가출 청소년임을 알렸습니다. 피고인은 그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고 2023년 11월 한 번만 피해자를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졸업앨범 사진을 경관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당시 피해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지만 그녀는 이틀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로부터 피해자가 겨우 13살라는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그녀를 만나려 했습니다. 2024년 2월 피해자가 집에 돌아오자 부모가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피고인은 레이크 에시노어까지 운전해가 피해자와 같은 반인 중학생에게 $1,000를 주고 자신이 산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전해달라고 해 피해자와 연락이 계속되게 했습니다. 2024년 내내 피해자는 피고인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할리우드 힐스의 집에서 여름 주말을 보내고 라스베이거스, 런던, 텍사스까지 여행하며 그의 가족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타이밍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셀레스트가 사망했다고 보도된 시점, 이 부분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러한 의심받는 관계의 증거는 다시 성범죄 혐의로 이어지고 특수정황 혐의로도 이어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셀레스트가 사망했다고 보도된 시점에 데이비드는 그의 경력에서 절정에 있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2025년 4월 23일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모든 휴대전화 활동이 중단된 전날 밤 2025년 4월 22일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문자메시지에서 자세히 설명된 긴 언쟁을 벌였습니다. 문자메시지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두 사람의 미래를 믿게 해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에 질투를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극도로 화가 나서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한 치명적인 정보를 공개해 그의 경력을 끝내고 인생을 망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우리는 그 정확한 메시지들은 알지 못하지만 검찰의 주장을 따르면 피고인의 첫 번째 정규 앨범은 2025년 4월 25일에 발매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수백만 달러 규모의 경력을 막 시작했고 수익성 높은 여러 제품 광고 계약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때 셀레스트가 사망했을 때 투어와 스폰서십, 인터뷰, 앨범 발매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셀레스트가 사망한 다음 날인 4월 24일에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그가 성공 가도에 있었고 어떤 일도 그것을 위태롭게 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입니다. 또한 그녀가 진실을 밝히려 하자 그가 목격자인 그녀를 죽였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어제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듯이 데이비드가 체포된 후 비디오 게임 포트나이트는 데이비드와 관련된 아이템을 구매한 플레이어들에게 환불을 해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의 소속사도 결국 그와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저는 검찰이 이 점을 증거로 봐라,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가 이를 피하려 했다고 주장할지 궁금합니다. 인용하면 피고인이 2025년 4월 23일 전까지 가수 겸 작곡가로 얼마나 수익성 있는 경력을 쌓았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피고인은 2025년 4월 24일 밤에 앨범 발매 파티를 열었고 2025년 7월 말에 국제 투어를 시작하기 전에 이 행사를 가졌습니다. 2025년 4월 22일과 23일 피고인과 피해자 문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로하고 그의 경력을 망치겠다고 협박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두 중요하고 설득력 있는 잠재적 증거입니다. 이것도 꼭 지적해야 합니다. 데이비드의 형제인 케일럽이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렸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더 쉐이드룸 계정에서 보도했으며 그는 모든 소아성애자와 강간범은 죽어야 한다고 말하며 끝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이건 이미 만료된 스토리라서
이 게시물이 정확히 무엇에 관한 것인지는 완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데이비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데이비드의 가족에게 소환장을 보내 이 사건에서 증언하도록 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흥미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초기 단계입니다. 이번 예비 심리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매우 궁금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심리는 이달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증거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어쩌면 검찰에 협조하는 증인들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검찰이 데이비드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하는 증거의 일부입니다.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드바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그렇듯이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여러분이 팟캐스트를 듣는 모든 곳에서 구독해주세요. 또한 MBC의 피콕에서도 저희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X와 인스타그램에서 저를 팔로우해주시고 제 뉴스네이션 쇼 제시 웨버 라이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동부시간 기준 밤 11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